간략하게 이번 주에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이었나 그리고 전략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난 10월에 나스닥이 7% 이상 상승했는데 이번 주 2.85% 상승했고요. 어제까지 다우가 0.85, S&P 500이 1.62% 상승했는데 요렇게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죠. 나스닥이 다우는 0.85인데 나스닥이 훨씬 많이 상승했죠. 어제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은 플러스인데 다우는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것은 나스닥에 있는 일부 기술주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첫 번째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 어쩐다 그랬는데 지금 79달러까지 지금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 쪽에 있는 종목들이 내려왔겠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금융주와 산업재가 내려오니까 다우가 약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장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강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죠. 3대 지수가 이번 주에 모두 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S&P 500 기준으로 50% 이상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 80% 이상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났죠. 테이퍼링을 이번 달 11월에 시작을 할 것이고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약 8개월 진행을 해서 내년 6월에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좋게 보도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서로 이제 갈려 있는데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둔화되지 않으면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쁘게 보는 쪽도 있고요. 경기 상황이 시장에서 바라는 그리고 연준에서 바라는 만큼 경기 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좀 더 천천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것도요. 여하튼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에 그리고 테이퍼링 결과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위쪽을 바라보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게 생각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라는 워딩이 나왔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인내심을 갖고 하겠다라는 요 워딩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말에 벤 버너키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언급이 나왔던 것이고요. 시장 움직임도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그 당시에도 그 전에 변동성을 주었다가 실제로 테이퍼링 발표가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 상승을 했고요. 2014년 동안에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연중 저점이 마이너스 5%고 연중 고점이 종가가 플러스 7%인가 그래요. 10% 사이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2022년도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다우가 약한 이유는 지금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바이든의 재정 정책, 지금 인프라 정책하고 사회 지출 정책, 요 금액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게 합의가 좀 어려지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또 약했어요. 코스피가 0.42%였는데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플러스 0.92%인데 뭐 보합 정도일 것 같고 이번 주에는요. 1차 반등 목표치인 3,050포인트를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고요. 국내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들이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1조 3천억 중에서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매수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죠. 그러면 2천억을 누가 판 거잖아요. 오히려 더. 그 얘기는 연기금 700억, 보험 770억, 투신 900억. 전반적으로 기계는 사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서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 그래서 기계 매수하고 사람들은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파는 종목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물 3분봉을 좀 전에 보다가 여러분과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볼 필요도 없겠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신고 지수를 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폭등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퀄컴, 뭐 테슬라 역시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는 게 주요 특징이었고요. 우리 시장 봐야겠죠? 우리 시장을 가면요. 어디 있나? 자, 우리의 코스피 지수에 지금 분봉 똑같이 띄우는 건데요. 자, 일봉 요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뭐 이게 지금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데 뭐 왜냐하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점이 2,901포인트고 그리고 여기가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3,05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다. 자, 얘를 넘겨서야지만 3,100과 3,155. 뭐 당연한 얘기있지만 힘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라는 게. 이걸 넘어서야지만 되는데 여기를 자꾸 번번이 가면 매도받고 그래서 시장이 이 안에 갇혀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갇혀 있지 않고 밑으로 훅 빠지면 어떻게 되라는 걱정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종목들에서 보면 제가 종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걸 종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종목의 주요 종목 시장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1순위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를 보면 넘어가기 안 됐네. 처음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저 위에서부터는 쭉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맨 위에 고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급락을 한번 막고 자 반등 시도를 했고 그런데 자 여기 못 넘어요. 그래서 또 급락을 막고 반등 시도를 했는데 또 못 넘어요 여기를. 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거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은 이게 이 하락의 각도 자체가 이렇게 이런 각도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줬고 급격하게 내려왔다 반등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외부 충격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레벨 다운 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레벨 다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삼성전자를 지금 그냥 사면 안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가 그러면 이 밑으로 레벨 다운 된 것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급격하게 레벨 다운 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 7만 원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아래 꼬리가 자꾸 달리잖아요.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LG노텍의 일봉을 이렇게 볼게요. 이런 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죠. LG노텍이요. 삼성 SDI 얘도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지만 아까 그 전지하고 또 다르죠.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저는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금 저점으로부터 이 저점 9만 원을 깨고 지금 10만 6천 원인데 깨고 내려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번 주 내내 지금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얘네들을 하지 않아요. 대형주를 매도하지 않고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팔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좀 이제 11월 이제 중후반 들면서는 대형주를 가지고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11월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답답하죠. 지금 뭐 여기 미국장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렇죠. 계좌가 뭐 마이너스 10%, 15% 정도 대형주만 갖고 있어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뭐 그쪽으로부터 하면은 손실이 더 컸겠지만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내려온 거는 그 웬만한 쉽게 막 그렇게 시장이 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와요, 사실은 대형주들은요. 근데 이제 한 10% 내려온 거잖아요. 지수 자체도 한 12%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고서 이 안에서 거래를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 종목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저 종목을 쫓아가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단기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거래하기가 좀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러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보고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저는 우리 시장은 반등 시도할 거라고 좀 보는데 미국이 꺾일까 봐 또 걱정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가파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요.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 이 자체로만 본다면 미국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를 또 하는 구간은 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초에도 반등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되밀리잖아요. 그런 반등 시도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있었던 것들,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의 수출 통계에서 반도체 수출 13조 1,400억, YoY 28.8% 증가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수출 그 증가 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고종 메모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좋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시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나 아니면 신문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고 파운드리 업계 가격 인상 검토를 하고 반도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 탑재하는 응용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들이 수요가 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이번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어떻든 다음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것은 여기에서 답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죠. 메모리 반도체는 약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재 약세예요.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 모바일 반도체나 아니면은 응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잖아요. 차량용 반도체이면서 GPU이잖아요. 그래픽.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관하면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고요. 퀄컴도 급등하고 있고 TSMC도 좋고 ASML, 뭐 AMD, 어플라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따라가면서 또는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얘들이 좀 약하거든요. 즉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삼성전자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지 않고 이 근처에 계속 있는 동안에 소부장에 있는 장비주들은 종목별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꽤. 그래서 PCB 업체들도 그런 종목들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오늘 뭐 많이 못 뜨는 거는 이제 심탁 같은 거 아까 보니까 뜨던데, 이제 물론 뭐 리포트가 나오긴 합니다. 리포트 빨이긴 한데, 어, 자, 이 심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와중에 조정을 얘도
작게 보인 건 아니에요. 꽤 조정을 깊게 보였어요. 이거 거의 한 2달 동안 보였잖아요. 근데 뭐 곧바로 원위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소형주는 이걸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요? 뭐 테크윙 얘는 아직까지 못 갔죠. 지금 테크윙 이 자판이 제가 자세가 안 돼갖고 오타가 자꾸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테크윙이요. 자, 얘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거 이 위로 여기 지금 28,000원대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건도 그렇고 그리고 PSK 말씀드린 게 실제로 뭐 방송 내용 뭐 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어 현실 투자에서 도움되는 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얘는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이미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런 장비주 중에서 얘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좀 장비주 쪽에서 좀 많이 좀 체크를 좀 해 보시고요. 근데 그 반도체 ETF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종목들 뭐 코미코도 거기에 제가 거론을 드렸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어, 코미코요. 코미코. 자,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이거 지금 신고가 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요런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일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을 봐서는. 그냥 제가 투자자로서 저도 오랫동안 투자에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 디커플링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됐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긴축 때문에 그렇죠.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는 미국 시장은 오르고 이머징 마켓은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있고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얘네들은 빠졌고 지금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커플링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섹터나 이런 부분들도 커플링 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쪽으로서 좀 바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애플 TV가 우리나라 국내 진출했고 디즈니 플러스는 12일 날 론칭을 하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 관련주인 OTT가 조금 약세라는 점을 참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요소수 히터력 가격 급등한다 그러면서 기초 소재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또 다시 밀리고 막 그래요. 얘네들 보니까 종목별로 막 차별화가 있고 이 중에서 또 공매도에 또 집중적으로 매물 맞고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체크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쪽이 강세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소형 원전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중국이 원전을 150기 건설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소형 원전 개발하는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즉 전체적인 원전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말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당분간 테마로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 인하 추진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전체 시황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19차 6중전에 시진핑이 연임 여부 요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지금 시황은 파월에서 옐런으로 넘어가는, 즉 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시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긴축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경기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물가지표, 경기지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11일 날은 중국 광군절이 있고 우리는 옵션 만기 있고 MSCI 만기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몇 개 종목이 들어간다.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일 날 UN COP26 요거 폐막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급상으로는 MSCI 만기 리뷰와 옵션 만기일.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제 프로그램 거래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나 또는 옵션 만기일 이럴 때 큰 변동성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어땠나요? 한번 그냥 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9월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9월 둘째 주 목요일이면 한 이쯤 됐겠네요. 여기쯤 됐겠네요. 그쵸? 여기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얘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이렇게 잡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옵션 만기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보다는 조금 아니지만은,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 왜 이렇게 돼요? 포스코? 포스코가 빠지나요? 그거는 아마 좀 이따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005450인가요? 00549 넘버라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요. 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포스코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매출 나왔다 뭐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답답하죠, 정말. 우리 시장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철강 가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철강 가격. 요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망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요. 테이퍼링 이슈는 소멸됐어요. 이제 유동성 상승에 마감하고 긴축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똑같은 얘기 다시 해볼게요. 시장은 두 가지로 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는 유동성, 돈의 힘으로 가고 하나는 기업 실적, 경기지표, 경기로 가는 거예요. 경기로. 이 두 가지로 가는 건데 그동안에는 경기가 안 좋아할 때는 돈을 왕창 뿌려갖고 돈의 힘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골디락스라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불어놨으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만 멈춰. 또는 이제 앞으로 좀 돈을 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시장을 빼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뭐예요? 기업 실적하고 그리고 경기 지표죠. 이게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간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이 옐런 장관이나 다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긴축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타 방송에서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얘네 있잖아요. 얘네들 연봉으로 2014년, 14년도에 어떻게 했나 그걸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2013년도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38% 급등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4년도 테이퍼링 할 때였어요. 마이너스 5%였고 종가 플러스 13%였거든요. 이게 나스닥이니까 더 변동이 큰 거고요. S&P나 다우존스는 더 약했어요. 그거보다. 다우는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플러스 7%. 즉, 그 전해에는 플러스 26%였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는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박스권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하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2016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2016년부터 했는데, 금리 인상할 거라고 발표가 2015년도에 있었는데 2015년도에 시장이 미국 시장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변동성이 더 크고 더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38% 올랐다가 그리고 테이퍼링 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다우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플러스에 끝났어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아주 강한 상승을 했거든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테이퍼링 하기 전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시장이 괜찮았구나.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는 박스권에 있었구나. 금리 인상 하기 전에는 시장이 안 좋았구나.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좋았구나. 보세요. 그거를 똑같이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때랑 왜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장이 어땠냐?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0.72%로 마감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테이퍼링 하기 전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줬지만 살짝 반등 줘서 그냥 끝났다. 미국은 더 올랐지만 우리는 오르지는 못했다. 2014년도에는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저점이 마이너스 6%고 그리고 고점이 종가가 마이너스 4.7%예요. 아, 그냥 약세 국면에 계속 있어야겠구나. 약세 국면에 계속 있어야겠구나. 2015년도에는 미국 시장이 약한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할 때 또 변동성도 있었어요. 그냥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이 뜨기 시작할 때 박스권에 있었어요. 미국 시장이 더 뜨니까 우리 시장이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를 뜨면서 올랐어요. 생각해 보시면 2013년부터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한다고 하는 요 기간 동안 무려 4년 동안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코스피가요. 무려 4년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무조건 빼가지고 미국 시장 가야겠다. 이런,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거 보면은 야, 이게 답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자주 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을 보면요. 2013년도에 코스피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이게 2013년도입니다. 그 2014년도에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 얘는 8.6% 올랐어요. 다르죠. 2015년도에 금리 인상 한다라고 막 얘기하는 동안 얘는 25%가 올랐어요. 물론 이때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 때문에 소위 화장품 그리고 그 제약 바이오 이런 게 폭등했을 시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또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으면 소위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종목 장세가 된 것이고 그때는 뭐 내수 소비라고 얘기하면서 뭐였죠? 건자재, 화장품,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그때 10배씩 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때 거래하셨던 분들 그렇게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소위 친환경이라 얘기하는 뭐 수소니, 탄소니, 아니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종목 장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걸 잘 쫓아다녀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11월에 둘째 주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긴축의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아주 강세로 가면서 작년 같은 그런 시장은 없다. 올해 내내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됐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파월의 입에서 옐런의 입이 중요한 것으로 갔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이퍼링 구간에서는 미국은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그냥 거의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좀 하락하면서 2016, 17년도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저는 비슷하게 지금 갈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코스피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종목 장세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고 하기 때문에 성장주는 꺾이고 가치주가 오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보셨지만요, 미국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강했어요. 긴축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주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3,050포인트를 세 번째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관들도 매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반등 시도했다가 맞고 내려오고 하면서 요 사이에 그냥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매물은 맞고 있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좀 요번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쭉 말씀드린 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캐치가 되시죠? 이게 지금 지수는 답이 없구나. 지수는 답이 없구나. 그러니 그냥 종목으로 가야겠구나. 그럼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시황이 위쪽으로 답이 없다. 그러면은 시황이 위쪽으로 가야지만 뜨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답이 좀 없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게 나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장 올라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시황이 올라가려면은 어떤 산업이 주도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동차 사이클, 뭐 반도체 사이클,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에는 조선 해운 사이클, 정유화학 사이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다 안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이클이 나오면 지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클이 지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소위 구조적 성장주나 아니면은 테마주 위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좀 전에 대형주는 답이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대형주에서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몇 가지를요. 삼성 SDI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2차 전지에 들어가 있죠. LG 이노텍은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도 산업 사이클과 연계된 게 아니고요. 지금 신성장에 들어가서 같은 사업을 하는 대형주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비드넷 삐삐님.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지금 그냥 딱 눈에 띄는 것만 하겠습니다. 다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요. 눈에 띄는 것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는 핵심이죠. 뭐냐? 메타버스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NFT의 열풍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퀄컴이 날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이브가 두나무와 협력해서 NFT 협업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도 메타버스와 NFT를 합쳐서 전략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에서는 BTS 기념품을 NFT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모든 게임을 코인과 NFT를 통합해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과 아마존, 구글, 삼성, 네이버의 향후 행보를 보면서 이게 더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테마로 끝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의 시장에 막 주식을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Fear out, missing, fear over missing out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참여하지만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증권회사의 교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타 방송, 유튜브 방송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평생 동안 제 나이에 제 친구가 평생 동안 증권회사에 한 번도 계좌 개설을 안 하고 한 번도 주식 투자 안 한 친구가 지난 1월에 저보고 주식 투자를 꼭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하고, 야, 여태까지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뭐 지금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뭐 들으신 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다시 연락이 와서 난 꼭 해야겠다. 왜 그렇게 꼭 하려고 그러냐.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저금리 시대에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본인이 계좌 개설을 하고 저한테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긴 했는데요. 뭘 사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삼성전자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삼성전자만 그냥 갖고 있지 말고 그러면은 나눠서 한 5개 종목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 적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시황의 포모 증후군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좀 한 거죠. 작년에 워낙 급등을 하고 돈을 뭐 전 세계에서 뿌려대고 이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한테 요번에 돈이 지급이 됐잖아요. 미국도 개인들한테 지급된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떠밀려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보수적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온 거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대형주 또 개별 종목보다는 ETF 거래를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는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시황의 포모 증후군이었어요. 그 상황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금리라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제로금리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그런 시대에 뒤처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언론이 조장한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원금 보장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건데 주식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상한가 30%인데 웬만하면 그냥 뭐 10%, 20% 금방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나는 물가를 추종하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다라고 믿고서 시장에 많이 왔죠. 뭔가 재테크를 해야겠다라고 말이 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도 이제 근데 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부각을 안 하고 그건 얘기 안 하고 사실은 그냥 투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그때 이후에 올해 1월부터 들어온 돈들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될지 내가 잘못했나 후회스럽다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플러스가 된 게 뭐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 2030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에서 주식 투자로 해서 뭐 연간 10% 내고, 뭐 또는 뭐 조금 욕심을 내서 20% 내고, 뭐 이런 수익에 대해서 그건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뭐 소위 우리 여러분 다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지금 소위 비트코인의 이 젊은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특히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이 뭐 3배, 2배, 3배씩 뜨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것이 수요로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부자라고 느껴요, 많이. 그리고 내가 온갖 투자를 하면 무조건 더블 이상 나야 돼.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이 있어서 최근에 나타난 메타버스니 블록체인이니 NFT니 이런 것에 막 열광하는 것들도 그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한 게 또 갑자기 또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포스코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만 해도 구리 가격, 철강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원자재 뭐 빅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철강세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구리 가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려오니까 또 주가가 막 그것 때문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다른 분들 빼고 다른 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다고 치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휩쓸리지 말자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꼭 그렇게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시 휩쓸려 있으면은 계속 맨날 고점에 아니면 뭐 막차 타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이제 시황의 포모 증후군이 아니고 종목의 포모 증후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TSMC가 정말 역사적 신고수를 내면서 막 고공권으로 가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된다고 할 때 삼성전자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된다고 하면서 올라갈 때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2차 전지 대박이라고 하면서 LG와 SK이노베이션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진 시대가 있었어요. 에코프로비엠, LNF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지오 스튜디오, 뭐 YG, SM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안 될 것처럼 지금도 설왕설래하면서 이거 지금 사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위메이드, 펄어비스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2배 이상씩 막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미국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걔들의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얘들이 오를 바탕의 이유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껴요. 네이버 카카오가 오를 때 얘들이 지금 뭐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카카오를 외쳤죠. 삼성전자 저평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삼성전자를 막 그렇게 외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고 나면은 걔들이 또 쉬는 동안에는 또 다른 게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막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주가 빠진 부정적인 뉴스 나오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더 극명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종목의 포모 증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이 사실 돼요.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면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게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나도 그러면 그쪽에 추정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거기 추정해서 벌어야지. 그러면서 뭐 메타스, 가상화폐, NFC 연관된 것도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고 다들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뭐 여기서 좀 찾아봐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소프트웨어,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면 언제든지 경쟁사가 나오면 그냥 꺾여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만 있는, 드림만 있는 회사들은 금방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꽤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보더라도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SML이나 이런 게 뜨는 게 저는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나 퀄컴이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라고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하는 회사들이 뭐 하이브에서 하고, 두나무에서 하고, 위메드에서 하고, 카카오에서 하고, 다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여기에 게임에는 GPU가 들어가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거고요. 통신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VR, AR, 뭐 AI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하드웨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건 당장의 문제고요. 이미 내가 삼성전자에 물려 있어. 또는 뭐 나는 삼성 SDI에 물려 있어. 삼성전기에 물려 있어. 대부분 그쪽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에 좀 물렸어. 네이버에 물렸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종목들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종목들이 매도 신호가 나와서 내가 매도 신호가 왔다는 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위험 발휘를 하고 다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시 매수 신호 나오면 그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정말 사적인 대화처럼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구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았고, 또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 있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 또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존 비전 있잖아요. 더존 비전. 이거 요번에 완전 해프닝이 있었죠. 더존 비전. 요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에 이게 잘 가다가, 이거 지금 보면요. 사실 지난번 저점으로부터 요번에 잘 올라가다가 뭐 11만 원, 12만 원 신고가 근처 가는가 하다 이러다가 요때 갈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 역시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얘가 팩토링 사업을 요번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팩토링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게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또 내려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내려올 때 공매도가 많았어요. 이 종목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요번에도 의심은 돼요. 살짝이요.
그런 차에 이때 수급이 어땠냐면요. 연기금하고 제가 한번 볼까요? 0419가 어디 있나? 0419 여기 0419에 네. 얘가 수급이요. 보세요. 기관들이 보시면 뭐 연기금, 투신 뭐 몽땅 엄청 샀어요, 이걸요. 금액으로 여기 돼 있는데 수량으로 보면요. 그동안에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 지금 언제부터 파는 거예요? 1월 27일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네요. 1월 27일부터. 그 전에는 어땠냐? 계속 샀습니다. 계속. 여기 보세요. 밑에요. 정말 꾸준히 이걸 계속 샀어요. 연기금만 산 게 아니고 국내 기관들은 꾸준하게 이걸 샀습니다. 왜요? 아, 좋은 회사니까 들고 가려고 샀겠죠. 그쵸? 그러다가 요때 뉴스가 나온 거죠. 요때 뉴스가 뭐예요? 해프닝이 나온 거죠. 얘 매출도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늘었고, 그런데 순이익이 왕창 줄었는데 왜 줄었냐? 그랬더니 자사주 매수를 한 거를 신한은행에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자본이익으로만 삼고, 그러니까 순이익에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순이익에는 안 들어갔지만 자본이익에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제가 딱 맞더라고요. 법인세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해봤더니 100몇십억이 법인세가 돼서 순이익이 16억분이 안 되더라고요. 폭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류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반등 주었지만 지금 다시 못 가고 있죠, 이게요. 왜요? 한 번 판 연기금에는 애들이 국내 특히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공매도도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대차거래 한번 볼게요. 더존 비전의 공매도 비율을 보면 공매도가 계속 꾸준히 있었던 종목이에요. 계속 이게.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얘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기 어떻게 할 거냐, LG노트 어떻게 할 거냐, 더존 비전은 어떻게 할 거냐, 매도의 시도가 나올 때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의 신호가 시그널이 거래 시그널에서 막 빠지면 위험과 이 주식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삼성전자를 왜 버립니까? 그렇잖아요. 매도의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 매도해요. 그래서 이 밑에 빠졌을 때 다시 사면 나는 이것도 이익이야.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은 수량을 사도 현금이 남잖아요. 또는 밑에서 난 못 사겠어. 겁나서 더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판 가격까지 얘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더 위에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사면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또 위험 관리는 분명히 이 기관들은 한다니까요. 즉,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있습니다. 밑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니죠. 이걸 언제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수는 갇혀 있으니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서 거래를 좀 한다면, 단기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장 선두에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두는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이런 거잖아요. 또는 저쪽에서 메타버스나 이쪽에서는,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는 위지오 스튜디오, 뭐 자이언스테 덱스터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 보시면 막 급락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단기 거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종목의 안에 있는 하드웨어, 밑에 있는 하드웨어 쪽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핫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닌 것들의 산업 사이클, 시황은 어떻든 간에 다시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올라오겠죠. 근데 산업은 자기 차례가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속한 산업이 구조적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겹쳐져 있는, 가능하면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시황이 흔들릴 때는
이거는 뭐 지난주, 지지난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냥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금화해서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삼성전자가 향후에 산업 사이클상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의 사이클에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이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현금보다는 그냥 주식을 갖고, 물론 팔아도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 오겠지만 갖고 있는 게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 사이클에 다시 오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요. 경기 민감 쪽이 그런 쪽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가장 고민이 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웹플레이션이라는 얘기 용어들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팬데믹 유동성과 병목 현상. 한마디로 하면 병목 현상도 팬데믹으로 나왔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것들 있잖아요. 얘네는 언제든지 정상화가 될 것이다. 정상화가 뭐냐?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지표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는 걸 갖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왼쪽에 지금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뭐 면화 가격입니다. 면화 가격. 커튼. 면화 가격이고요. 요 옆에 있는 두 개는 뭐냐면요. 두 개는 폭등했다가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죠. 이거 발틱 오는 지수입니다. 발틱 오는 지수.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이거 얼마부터 올라온 거예요? 0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거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얘도요. 이게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의 움직임을 표시한 거고요. 가장 최근에 이런 쪽이 있었던 게 뭐예요? 중국 요소수. 지금 우리나라 요소 대란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등하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시장에 너무 오래 있어서, 진짜 그만둘 때가 됐나 하는 정도로 시장에 너무 오래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철강석 가격 올라간다 해서 걔네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철강주 사고, 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정주 사고, 뭐 성과 올라간다 그래서 조선주 사고, 이런 투자를 내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산업 사이클이 아니고 팬데믹으로 인한 비정상의 움직임이라면 정상화로 가는 하락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저는 좀 늘리지 않을까. 우리 시장도 늘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가격들이 다시 정상화되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제대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꼭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황 조금 부정적인 시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11월에 반등 아직까지도 좀 반등은 좀 11월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 뭐 그거는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수급이나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니 여기서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11월에 지금 여기서 밑으로? 그래도 종가는 3,000포인트 위에 3,100, 뭐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양보해도 한 십자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이냐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고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기 있을 거라는 거고 이게 심지어 이번 달만이 아니고 2014년, 2015년, 2006년, 2017년에 3년 동안 그랬듯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지수로 따지면 한 2,800에서 한 3,200 사이에 그냥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지수가 하락을 할 땐 종목이 다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적어도 박스권에만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자세가 벌어지고, 그러면 활발하게 테마 장세나 종목 자세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테마가 이루어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보면 소위 친환경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제가 종목의 포모 중을 해서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사이클을 보면은 태양광 풍력 좋다 그러다가 한번 엄청나게 떴다가 슬로우 다운 되어 있죠. 얘네들이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많이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럼 얘들도 꽤 오래 쉰다고요. 그럼 시장은 돈은 항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을 계속 찾습니다. 그 다음을 찾는 거, 그 다음 찾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급등하면서 대상승을 하지 못한 게 어느 쪽이냐라고 생각을 보면 소위 뭐 탄소니, 수소니 하는 이런 쪽들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에 장착되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제가 거기에 하드웨어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가 앱 공간 내에서 가상의 공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반도체도 중요하죠. 또 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현명한 화질의 OLED가 중요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